친노 박남춘 시장도 반기네. 여기 한생혁. 네. 회의합시다 회의. 네. 토지 보상금 50조? 봅시다. 박경 씨는? 거 여가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했다니 참. 저렇게 뭐 요즘 뭐 신문 보다 보니까 뭐 오늘은 뭐 어제 그게 또 좀 화제네. 결국 그 조기숙 씨가 또 뭐 뭐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뭐 아까 보니까 이게 매경도 뭐 아까 기사를 하나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 박남춘 인천시장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친노계로 분류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인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인천시의회는 이제 그 규제를 해제해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하고 있고 인천 중구 같은 데는 이제 집값이 별로 안 올랐는데 왜 우리가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 참여연대도 어제 또 한마디 한 모양이지? 네. 참여연대도 여기 보니까 있네.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게.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집값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뭐 결국은 뭐 소득 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또 여기는 보면 지난 연말에 집이 2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했던 청와대는 현재 이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거 한번 알아봤나 혹시?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바로 나왔어? 네. 어떻게 됐어? 청와대 참모 15명이 아직도 다주택자다. 몇 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65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여전히 15명,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이 가운데 수도권 다주택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 네. 누구예요? 그러면 김조원 민정수석께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전용 84 아파트 한 채와 송파구 잠실동에 전용 123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오, 완전히 그냥 노른자만 딱 갖고 계시네. 핵심지역. 굉장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께서도 성남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그 뜨고 있다는 다시 뜨고 있다는 다시 천당 위에 분당으로 뜨고 있다는 그 분당. 수도권 2채만 봐도 수도권 다주택자만 해도 6분 그리고 기타 다주택자는 9분 이렇게 되는데요. 뭐 대개는 지방의 한 채와 또 서울 강남 요지의 한 채 이렇게. 노영민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가지고 있고 청주도 최근에 엄청 뛰었지. 그치? 어마어마하게 뭐 폭풍처럼 올랐던 곳 중에 대표적인 곳 중에 청주 아니야. 원래 미분양이 많았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고 그 방사광 가속기 그게 5차인가에 들어서면서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저기 된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인가? 예, 조정 대상 지역. 또 저기 어제 김현미 장관께서는 KBS에 출연하셔서 그렇지 또 나오셨대. 밤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겠다. 그 이번 6.17 대책에서 1주택자라든지 전세 대출 받은 실수요자들의 갭투자는 틀어막았지만 정작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없었다.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세금을 올리고 어떻게 그걸 환수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 청와대 참모들이 상당수 다주택자였고 또 어디 이데일리 기사 보니까 장차관들 장차관들? 네. 그 지금 18개 부처 장차관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데일리가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8개 부처 중에서 네. 5처 17청 6개 위원회까지 포함인데요. 그렇다 해도 장차관급 인사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14명이 다주택자였다. 여기 또 보면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은 개포동 아파트 12억 9,600만 원. 근데 이게 아마 저기 공시가격이겠지. 시세는 아니고 20억을 넘을 것으로 그렇지. 보이는데 거기에 성남 분당구 주상복합 8억 4,600만 원 가지고 계십니다. 훌륭하신데. 네, 이분은 해명하시기를 개포동 주택은 재개발 후 등기까지 매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이 주상복합은 올해 초부터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다. 매물로 싸게는 안 팔겠다라는 그러네.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싸게 팔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 남의 재산인데. 네. 물론 뭐 지금 정부는 뭐 남의 재산도 막 그냥 멋대로 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식의 해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음. 잠원동의 아파트 한 채 9억 2,800만 원권, 세종시 아파트 가지고 일단 계시는데 좋은 곳에만 걷고 계시네. 예, 이분께서도 역시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 역시 아파트는 다 내놓으셨구나. 어디에 내놓으신 걸까 근데?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으신 거 맞을까? 근데? 그래서 여기 한 고유 관계자 멘트가 딱 핵심을 찔러? 지르는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건가?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 장관의 말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이런 말씀을 청와대에서 막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그래도 안 팔겠다는 얘기네. 참. 저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뭐 마음 아닐까? 남의 재산을 솔직히 팔아라 말아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것도 집을. 아니 주식은 모르겠어. 주식은 솔직히 뭐 백지 신탁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지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뭐 전 재산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뭐 주거도 하고 있을 거 아닌가 봐? 뭐 두 채라면 한 채 정도는 주거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분들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사실 뭐 세종시에서도 업무를 많이 보실 테니까 세종시에 한 채 있고 또 강남 요지에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팔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 안 팔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내로남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그거 다주택자 팔라고 한 지 좀 되지 않았나요? 그거 12만. 작년 12, 16 대책에서 그렇지 그렇죠. 맞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팔려? 그때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그래? 이제 6개월이 다 지났는데. 6개월 내에 팔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6개월 간 면제해주겠다 이런 대책도 같이 발표했었는데 그래도 안 파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못 파셨겠지, 그지? 안 팔린 거지. 안 판 게 아니고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왜 원하는 가격에는 못 파신 걸까요? 글쎄. 참 미스터리해. 근데 또 뭐 다주택자 세금을 올려가지고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 우리 또 김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어제 그쪽에서 교수 말이 참 맞는 게 인식의 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지? 인식을 좀 교정해야지. 지금의 이 인식을 그대로 갖고 가는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도 결국 약간 좀 헛발질을 하지 않을까? 네. 하나씩 난리 났다. 지금 어디 말로만 내 전화 빨리 받아라.
아, 또 우리 또 박경 씨가 또 대단한 사고를 치셨네 또 아침부터. 전화가 많이 왔는데. 전화가 그냥 뭐 폭주하고 있는 게. 자, 이거 내가 아까 보니까 또 오늘 이제 그 잠실을 우리가 이제 기사 한번 썼잖아, 그지? 네. 잠실 보니까 여기 뭐 아까 내경이도 나왔던데, 그러니까 지금 뭐 잠실은 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 모양이 돼. 저희 기사 쓴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 규제 시행 전에 뭐 막삭하자 그래서 뭐 잠실에 우리도 썼잖아, 그지? 파크리오 그 규제에 묶인 엘리트, 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은 뭐 좀 집값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주춤한 상태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빠진 이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여기 보니까 신고가가 막 속출했대. 여기 뭐 그러니까 빠진 지역들 있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에 이제 막 신고가가 속출했다는 거야. 이제 빠지고 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전용 151제곱미터는 뭐 종전 최고가보다 1억 1천만 원 높은 20억 원에 거래가 됐고 아시아 선수촌 전용 122제곱미터도 26억 원인데 이게 신고가라네. 뭐 리센츠도 그렇고. 근데 나도 아까 또 찾아보니까 신고가가 또 꽤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거래 가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대장주들 있잖아, 소위. 그러니까 네.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보면 이제 선도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그 집값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되는 아파트 50군데 지정한 거 있잖아. 그게 이제 KB 선도 아파트인데 거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가격들은 약간 떨어진 데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여기를 좀 찾아보니까 파크리오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랐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 아리팍 같은 경우가 요즘 좀 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여기 보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제곱미터가 14층짜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5월 달에 거래된 거는 20억 5천까지 작년 12월에 최고가 23억 5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이게 22억으로 떨어졌더라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조금 약세인 것 같더라고. 4월 뭐 거래량은 별로 없긴 한데 뭐 5월에도 20억 5천, 4월에도 20억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는 21억 5천, 뭐 23억, 23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아리팍 같은 경우도 좀 약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야 지금. 레미안 퍼스티지도 지금 59제곱미터인데 이건 27일이니까 617 나오고 나서 한 건데 네. 이것도 전 최고가가 22억 9천인데 지금 25억 5천으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영향은 좀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규제 지역이나 규제 외 지역이나 가리지 않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 그래? 네. 신고가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 일부 지금 여기도 지역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그거야 섞여 있어. 여기도 보니까 네. 신고가가 지금 한 반은 신고가고 네. 아까 얘기했던 반은 신고가고 반은 보합 정도인 것 같고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좀 추락 약간 떨어진 데들이 있고 뭐 이런 분위기 같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물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좀 떨어지는 지역 그렇지. 매물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목동 같은 데는 좀 영향이 있나 봐 확실히.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니까 이런 데는 목동도 좀 떨어진 걸로 나오더라고. 목동도 어디 기사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6.17 대책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조금 강화되면서 이미 통과된 데든 통과된 데들 말고 이제 막 받으려고 했던 단지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하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야죠. 받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단지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목동에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단지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재건축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그 목동 뭐 신시가지 아파트들 몇 개 있는데 좀 가격이 떨어졌어.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전용 55제곱미터가 10억 4천에서 9억 9천. 네. 목동 신시가지 9단지 53제곱미터가 10억 4천5백에서 10억 3천. 더구나 목동은 이제 연말까지 저 2년 거주 그렇지. 그게 이제 또 피할 그렇지. 수가 없는 그런 단계니까요. 그렇지. 10단지는 더 떠졌어.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106제곱미터는 15억 7천에서 14억 2천. 신시가지 7단지 66제곱미터는 15억 7천에서 14억 9천.
신시가지 14단지만 좀 올랐어. 신시가지 14단지는 83제곱미터가 14억 3,500에서 15억으로 신고가. 요게 그러면 14단지가 아마 지난번에 그 안전진단 통과한 거기인가? 이게 그 단지 같은데? 오케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좀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조기숙 교수께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난번에 올리셨던 글은 지우셨다고 맞아.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나왔었지. 네. 다시 글을 올리셔서 문재인 정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에 생략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참 문제는 문제인 건데 참 어찌 될란가. 아니고 논란 중인 가운데 제안이네 제안. 그러니까 맞는 거지 뭘 아니긴 해. 백지화 시키고 이걸로 하자는 거지 뭐야. 똑같은 얘기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지 뭘. 이게 바보도- 참 이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공청회를 왜 하겠어? 명분을 써야 되잖아. 탈출구를. 근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끊어가지고 반드시 데리고 와야 돼. 우리가 인터뷰 시키더라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잘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셔줘야 겠습니다. 오버를 굳이 오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써줘라 그래. 너무 세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다마는. 독자 문의도 들어봤지. 네. 카톡방 싶어. 니하고 통화하고 싶대. 근데 이제 갑자기 정부가 지금 경전철을 들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이제 지난달 말에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랑 서울 송파를 잇는 도시철도를 애초에는 3호선 연장 5금역에서 3호선을 끌어다 가밀지구를 지나서 거쳐서? 교산까지를 잇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이제 갑자기 5금역 3호선 연장이 아닌 송파 도심권으로 철도를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5금역이 이제 주거 시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뭐 잠실역이나 뭐 송파 그쪽 도심 쪽에 가까운 곳으로 업무 지역 쪽. 업무 지역 쪽으로 있는 노선을 검토하겠다.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용역을 거쳤고 뭐 그런 이제 대안 노선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하남시청에서 이 노선안 검토된 것들이 좀 어떻게 좀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노선들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재 결과 확인해 보니까 4량짜리 경전철이 3호선 그 중전철을 연결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이 높아서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좀 용역 결과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노선이 보니까 잠실역에서 출발을 해서 송파나루역이 9호선이 있는데 송파나루역도 지나고 그 5호선 방위역, 뭐 오륜사거리역도 새로 신설해서 이제 가밀지구 한 곳, 교산 신도시 두 곳을 거쳐서 종착역인 하남시청역까지 있겠다. 뭐 그런 노선이 좀 현재 확정은 아니고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확정시키는 것이 뭐 원래 그렇게 다 해왔는데 뭐. 근데 이제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잠실로 가는 노선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3호선 연장이 안 된다는 예, 거하고 경전철이라는 거. 예, 그 두 개가 이제 조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저 말씀대로 이 경전철을 조금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BC 분석을 했다는 거는 비용 대비 편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전철 비용이 적으니까 당연히 비용 대비 편익은 가장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편익 측면에서도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5금역보다? 그런가.
아니 이제 편익이라는 건 정해져 있겠지. 큰 차이가 없을 건데, 그러니까 편익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그러면 적게 들어가야 그래야 BC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겠지. 그건 당연한 거일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죠? 네. 경전철이 경전철의 중전철보다는 비용이, 뭐 예.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뭐 다 경전철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자로 하더라도 마찬가지. 민자로는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민자 누가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정부 재정으로 집행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LH지.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 출신 LH가 될 텐데, 그죠? 네. 근데 저는 신도시 교통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노선을 놓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벌써 몇백조 이렇게 되고 300조, 있는데 400조, 500조 돼? 400조, 400, 500조 되는데 1, 2조 더 추가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일자리 예산으로만 또 몇십조 이렇게 또 헛되게 쓰는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돈 차라리 이런 데다가 손해를 좀 보겠다. 아예 그냥 마음 먹고 투입을 해버려서 충전철도 여기저기 많이 넣고 신분당선 같은 그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많이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또 이제 뭐 다 또 보기 나름이라서 참 어려워. 근데 결국에는 뭐 또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막 텅텅 비어서 다니면은 또 뭐 텅텅 비어 다닌다고 욕먹고. 근데 사실은 나는 텅텅 비어 다녀도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프라라는 거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인프라라는 게 결국은 뭐 물류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는 이용을 누군가 하게 되더라고. 도로도 지금 사실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야 이렇게 그 예산 낭비 시리즈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막 이런 데까지 무슨 도로를 이렇게 잘 닦아놨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한 복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런 시골가에도 이렇게 도로가 잘 뚫리니까 내가 편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럼 이제 사회적 부가가치라는 게 또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재정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세금 낭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긴 안목으로 보면 또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네. 자, 오케이. 자, 근데 저 오늘 뭐 댓글은 좀 뭐가 있나 근데? 어제 내용 가지고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좀 정부 뭐 너무 좀 이제 대통령이 좀 경솔하게 발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분들도 좀 있고, 뭐 우리한테 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참 고맙네. 아 이게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젊은 기자분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젊은 기자의 젊은 기자. 저 좋지 않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이 원래 신문에만 기사를 쓰다가 방송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적은 거죠.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 좀 합시다. 오늘은 뭐 특히 좀 이게 궁금해요 뭐 이런 분들은 없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많이.